반갑습니다. 세종대학교, 지금 세종대학교에서 석자 교수라고도 그러고 특임 교수로 있는 김영국입니다. 여러 전명하시고 훌륭하신 분들 이렇게 모여 있는 데서 제가 말씀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한테 주어진 제목이 국가전략포럼 2014년 경제정책인데 2014년 세계 우리나라 전략에 되는 하여튼 박근혜 정부가 2014년은 아마 이제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첫해 금년은 왕장을 쓰진 않은 것 같아요. 말로는 이제 경제 살리기, 기업 기사 조직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경제민주화법이라든지 또는 그리고 세금 없는 복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2014년에는 드디어 정체성을 보여주고 국가 자신이 추진하려 하는 4년간 전략이라든지 경제정책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구체화하고 확고히 나가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2014년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아주 결정적인 결단의 시기에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볼 때마다 한국 기회 있을 때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아마 우리가 지금 피너프레이를 갖다 절정을 갖다 하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냥 지난 한 4, 50년간 압축 성장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여러분이 이제 잘 알다시피 모든 것이 식어가는 과정이고 굉장히 빨리 식어가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은 다 늙어가고 부영한 인물은 많아지고 산업동력 이 경제 성장 동력 이런 것은 제조 배우전했는데 그냥 내려가는 것 그런 것이 이제 확실하고 지금 보면은 기업들은 투자할 기회가 없고 그리고 가게는 저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압축 성장을 시작할 때하고 굉장히 다르고 이제는 정상에서 내려오는 때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가들이 이런 시대 상황을 갖다가 결실에 의식하고 특히 지도자가 그리고선 지금 가부간 어떻게 해야 된다. 가부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단순한 이런 그냥 피상적인 조치가 아니고 국가를 통째로 바꾼다 그런 관념을 가지고선 우리나라에서 보게 되면 앞에 얘기한 그런 증상들이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우리 그러니까 정신 의식 세계 나라의 정신 의식 세계가 이게 허물어져 가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지금 이 자유주의 시장 4.3 이념 제도 이런 것들이 좀 허물어져 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거를 갖다가 이제 써야 되고 무엇보다도 국민의 책임의식 이런 것이 속도로 있어야 됩니다. 서구사회는 그동안 한 200여 년, 300여 년 걸쳐가지고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쭉 성장의 과정을 갖다 이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긴 기간 동안에 나라 말하자면 개인이라든지 국가 자본도 축적이 되고 중산층도 형성이 되고 무엇보다도 흔히 상부구조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국민의 의식세계 준법의식 그리고 기타 사회법 제도 문화 이런 것들이 잘 축적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40년 정도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빨리 이루어져가지고선 금방 밟으면 깨지는 살얼음품 같은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아까 쭉 보는 걸 보면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산층, 거기 보면 중산층은
그동안에 그 지난 40년간 한 두세 대가 거쳐가지고선 그러니까 그 모든 이 혜택이다 이렇게 일찍 볼 수가 있어요. 대체로 이 부동산 붐에 얹혀가지고선 그리고선 좀 재산을 갖다 이루고 그런데 지금 그게 이제 뭐 부동산 이 거품이 꺼져버리니까 그냥 전부 내려가는 그런 수준이고 그리고 알다시피 쭉 오래된 그 기간 동안에 국민들이 희생해서 자유라든지 권리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급격하게 그 책임의식이 없어지고 국민들이 책임이 진다. 그거는 결국 정치가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2014년부터 시작해왔고 이상 시간이 없고 그래서 지금 아주 통째 바쁘거든요. 모든 그러니까 뭐 반기업, 반시장, 반자유주의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손꼽고 여간 그러니까 대통령 뭐 스스로 어떤 결단을 내놔서 뭐 모든 것을 갖다 다 바꾸는 그런 것을 갖다 시도해라. 그리고 적어도 그런 걸 갖다 출시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이대로 둔다 같으면 이제는 뭐 말하자면 경제 활력 이런 거는 이게 계속 식어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라는 것 실업하고 국민 부재 이런 것이 이제 일상화돼가지고 그대로 시들어버리게 되고 그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되면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크니까 뭐 일자리가 뭐 먹을거리가 다 정부에 의존하고 그리고서는 결국은 이렇게 소련식 가부장적 사회주의가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지금 모델에다 한번 새로운 도전을 갖다 해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과 현상부터 정신적인까지 다 뜯어치게 되면 그러면 그래도 한번 우리가 다시 새로운 성장 시대를 갖다가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관점에서 지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제시한 것처럼 두 가지 과제를 갖다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복지 문제가 가장 큰 거는 뭐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이 복지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복지 좋은 것을 갖다 누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이 미스캘큘레이션이다, 우산이다. 도저히 지속될 수 없다. 이것이 국민복지라든지 고용을 갖다가 증대시키는 수단이 됐었고 오히려 그 역효과를 갖고 하는 걸 갖다가 유럽 소셜 모델을 갖다가 통해가지고 보고 그것이 한국하고 어떻게 유사한가 그런데 한국의 형편은 어떤가 하는 것을 갖다가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성장 동력 서비스 산업 발전 정책에 얘기하는데 많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제조업은 그냥 글로벌 세계에 튀어나왔고 자유경제, 개방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허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데 서비스 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지고 그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가 보호하고 사회장치를 가지고 그래가지고선 그 안에서 그걸 뜯어먹는 그런 시스템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비스 산업이 원한 가능성을 가지는데 옆에 중국이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리차드 dob스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 그 소장이 와가지고 그래서 얘기가 됐어요. 뭐 한국이 신성장 동력이라고 그런 것을 발표가 가지고 화제가 됐는데 거기서 이제 한국은 뜨거운 물 속에 데워지는 개구리처럼 스스로 자신을 갖다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그대로 이제 폐기시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유명했는데 뭐 서비스 산업이라는 것이 앞으로 세계의 주도적인 수출 산업이 될 것이다. 그쪽으로 이제 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한국의 뭐 인력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수준으로 봐서 가장 적합한 것이 서비스 산업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력들은 최고 인력을 적고
기업 간의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국처럼 치열한 나라가 없으니 개인들이 취업하기도 치열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뭐 알다시피 우리나라 뭐 기업들이 주는 서비스라든지 호텔에서 받는 서비스라든지 공공기관에서 받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세계 어디하고도 저기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뭐 가장 탑 뭐 0.1% 의과대회하고 교육 수요는 무한하고 그래서 그런 걸 갖다 다 따지게 되면 이른바 이제 하이밸류 최고급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이 이 수준에서 머무르는 것이 이것이 이제 뭐 순전히 말하자면 정치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일단 제거하고 글로벌 경쟁이 나서고 그리고 무한히 일단 뭐 외국에 투자든 지역에 투자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걷어내고 그래서 잠재력을 갖다가 트레이드로 극대화해서 활성화시키게 된다면 이것이 과거 제조업이 일단 제공한 그런 성장 능력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다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이분현 예결위원장께서 뭐 어디 금방 나갈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선 나는 그냥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 돼가지고 그렇게 알겠다. 내가 그냥 어디 한 40, 50분 갔다 오더라고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현실이 오히려 반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 복지 문제 그걸 갖다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시간이 있으면 이 서비스 하는 문제를 갖다가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알다시피 박근혜 세법이 실패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경제팀이 열심히 준비한 거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 경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도 훨씬 나쁜 것이라고 솔직히 얘기할 수 없다고 해요. 3천, 7천만 원 소득 수준에 있는 사람들한테 16만 원을 갖다가 1년에 뽑아내겠다. 16만 원인가? 그걸 갖다 뽑아내겠다고 한 건데 그래서 이것 자체가 부담스럽다기보다는 아주 최소한으로 만들어 놓고 박근혜 정부 기간에 8조 원을 갖다 더 받을 수 있다. 이거 실현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박근혜 정부에서 약속한 복지, 박근혜 복지 이렇게 135조 원의 6%입니다. 이게 첫 발부터 실패한 거예요. 좌절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처리를 해가지고 불법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복지하고 재정이 빠질 수가 그걸 갖다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고 작은 시작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푼이라도 더 얻을 수 있겠느냐? 우선 내년엔 4% 성장을 해갖고 더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년 4% 되면 후년은 아마 다시 0% 주저앉을 거예요. 테크니컬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이제 앞으로 더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기업에 법인세 줄어들고 월급자가 내는 소득세 줄어들고 자영업자가 내는 소득세 줄어들고 부가가치세 소득세 다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냥 상반기에 46조 원인가 재정 수지가 적자가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금년에 한 15조 정도 예상을 했는데 하반기에 얼마나 7배쯤 오겠지만 저는 전혀 그럴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이 정도 내내 그대로 있다가는 절대로 여기서 늘어날 수 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국민들이 무책임을 졌다. 그 탓은 정부에다 그다음에 정치가 이렇게 생각이 있는데 박근혜 정부 세법이 그것이 나쁜 것이다. 이것이 이 중산층을 갖다가 가가롭게 먹는 것이다. 16만 원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중산층은 나는 악상이라고 봅니다. 그런 여론이 형성된 시간도 없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천망농성하면서 잘했다고 해요. 그걸 갖다가 뭐랬더라? 여간에
이걸 중산층 세금 폭탄이라고 얘기해서 그리고 언론이 그냥 뭐 확대 보도하고 자기들 그런 식으로 뭐 야당지가 따라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갖고 4월 말인가 박 대통령이 철회 선언을 스스로 해가지고 스스로 이 박근혜를 인정할 것이 됐어요. 그래서 야당은 잘 알다시피 어떤 모든 국가 정책도 다 실패될 만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결국은 악법이 된 것이고 이런 식으로 정치가 선동을 갖다 시작하면 국민들이 도저히 자신의 책임을 갖다가 자각할 시간이 없다. 항상 이 정부한테 기대고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내지 않고 그냥 공짜한 바람에 제가 양평에 지금 이제 살고 있어서 그 동네 농민들이 아니고 모든 농민들이 그럴 겁니다. 하루 종일 이 위원회에 들어와서 뭘 요구하고 그걸 갖다 국가가 줍니다. 그러면 국민은 수익이 될 도움이 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재정하고 살림살이가 망쳐지는 그런 상황이다. 제가 이제 좀 비관적으로 쭉 얘기하는데 사실상 전 비관론자고 여러분들도 뭐 기업하게 관계하고 그러니까 되게 동감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절벽의 수준에 있다. 서양의 비교적으로 수십 년간 수십 대 된 위기를 걸렸다. 우리 중산층 우리나라는 한두 세에 늘리고 그리고선 떨어질 위기가 있는데 거기에 이것을 갖다 생각하는 절벽에 두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들 같은 얘기합니다. 원래 이 복지라는 것은 국민들이 처음 요구한 게 아니에요. 정치가들이 먼저 제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계속 늘려오게 되면 일단 국가통관법이 되면 국민의 권리가 돼서 도저히 다시 백견할 수가 없습니다. 드러났을 뿐이 없고 하향 이거는 톱니바퀴처럼 정지된 게 이게 복지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국가라는 것은 세금국가예요. 브라파 이런 데서 아시다시피 스웨덴 같은 데는 부가가치세가 25%가 되고 영국에서는 건강보험세가 13%가 되고 소득에 그걸 갖다가 부당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걸 단 거보다 쓴 것이 훨씬 많아야 되고 중산층은 무엇보다도 그걸 갖다 담당하는 자가 되어서 이걸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정치가들이 그걸 갖다 알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시간이 살처럼 가네요. 말을 제가 무척 빠지는데. 그래서 유럽 사회적 모델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야당 좌파 이런 사람들이 쭉 담자고 하는 거고 제일 좋은 모델을 이렇게 제시하는 건데 그 실상은 영국의 아주 유명한 토니 잡라는 경제 사업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저널리스트인데 이 사람이 포스트워 그래서 2차 대전 후의 유럽에 대해서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작된 것이 이제 2차 대전 뒤 유럽 상황이 이제 허용을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유럽에서는 미국식 삶을 갖다 경영하고 경쟁적인 것 그런 것을 갖다가 경쟁적으로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걸 갖다가 없애버리고 우리가 통합된 삶을 살자. 미국식 경쟁적 개인적인 삶은 참 삶을 필요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통합된 사회, 정부가 시민한테 고용하고 생활보호를 갖다 보장한다. 이런 식으로 유럽의 이 SPD, 사회민주당 여기서 이제 시작하고 그동안이 확대 일로로 가던 것이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는 유럽이 말하자면 신흥국이었어요.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췄고 재정은 넉넉하고 또 베이비 부모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이 사람들 그래서 열심히 한 30-40년 일해가지고 이 세금을 붓다가 정원을 갖다가 붓다가 60세 되면 그때는 평균 수명이 그랬으니까 한 2-3년 받아먹고 그거 나와 죽어라. 그러면 세금 세원 고갈 염려가 전혀 없었지 됐습니다. 유럽이 인도,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도전도 받지 않고 그래서 미래가 아주 아주 로직해가지고 이것이 이제 시작된 거고 그 다음에 경쟁적인 복지 재정 확대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
유인물에 이제 보였는데 이 1960년, 69년 평균부터 1996년에 책이 이제 나중에 이제 보면 나오지만 거기에 그 과정에서 한 30년 동안에 독일은 뭐 32%에서 56%, 스웨덴은 31%, 66%, 그리스는 17에서 49, 스페인은 14에서 45 하는 식으로 보통 2, 3배 올랐어요. 그래서 이 2, 3배 늘어난 것이 어떤 효과를 갖고 왔느냐? 결국은 민간 부분을 갖다가 축소하는 결과를 갖다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민간 부분에서만 나오는데 정부가 이렇게 투자하게 되면 성장할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 잠재력이 이제 고갈되고 그리고 국민들이 변합니다. 유럽 국민들이 얼마나 국제 기대는 국민이고 그다음에 노동자들이 디시플린이 있는가 하는 것은 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2004, 5년 그때가 세계 경제는 가장 왕성하게 성장하던 때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랬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3-4%, 세계 경제는 한 4.5%가 이렇게 성장했어요. 그런데 이때도 유럽에서는 1.5%였어요. 국제적으로. 그리고 2014년 제가 통계를 갖다가 뽑아왔는데 지금은 물론 0%, 마이너스 100%대였죠. 그렇습니다. 독일하고 오스트리아만 제외하고 다른 데는 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책적 효과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유럽에서는 더 이상 성장할 힘이 없다 하는 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2013년 6월 EU 27개국 평균 실업률은 10.9%입니다. 대개 그러니까 청년 실업률은 요거의 2배 정도 됩니다. 어느 나라나. 그래서 그중에서 제일 나쁜 것이 스페인. 실업률 26.3%에 청년 실업률 56.1%. 이것은 외환위기 이후, 외환위기가 아니라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러니까 쭉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는 27%에서 59%, 독일하고 오스트리아는 이거는 유럽 국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가 만들어지고 이후 시장이 생기는데 제일 시장은 넓어지고 제일 주변 국가들한테서 한 사람 똑똑하면 그 시장이 커질수록 그 사람의 시험이 이제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2007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유럽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는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PX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상 어느 나라가 뱅크럽시 위기에 있느냐, 구조, 재정 구조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그 대상이 되는 그리스하고 항상 싸워야 되는 걸 여러분들이 알 거고 그래서 세계 경제가 주춤할 때마다 이것은 유럽이 탓이다.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스라든지 에코노미스트라든지 이런 데서는 유럽의 나쁜 거 얘기할 땐 에일링 유러피안 오토 인더스트리 커넥시 시스템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현실이고 그러니까 이 국가가 이제 더 이상 국민들한테 자업이라든지 복지를 갖다 제공할 그런 능력은 없어졌다. 이런 유럽 모델의 교훈은 무엇이냐? 이런 식의 복지는 지속 불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모델이 실패했다 하는 것은 유럽 사람들 스스로 인정하는 거고 유럽 정치가 아는 겁니다. 단지 정치가 국민들이 여기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가지고 이 사회 플랜이 좀 이어지는데 그 신뢰가 이제 2011년 영국이 대학 등록금을 갖다가 3배 올렸다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반값 등록금이 이런 관제인데 그러다가 그냥 전대미문의 폭동이 일어났어요. 프랑스에서는 연금 지급 기간 연령을 갖다가 62세에서 60세로 이렇게 낮추려고 하다가 어떤 폭동이 일어나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이걸 갖다 단행을 했어요. 이제는 그런 것도 문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이제 60년에서 62년으로 62년에서 60년을 줄였는데 프랑스 사람들은 일하는 것보다는 은퇴해서
후퇴하면 이 95%까지 변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소동을 일으킨 것이고, 그리고 그랬는데 올랑도 자꾸 들어오자마자 이걸 62% 환원, 60세로 환원을 시켰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최근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다시 60세를 이제 62세로 환원을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 전체적으로 이런 것이 이제 지금 회귀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제가 쭉 여기에 나열했는데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스웨덴 같은 데서는 이제 국제 대상을 주고, 그리고 이 법인세는 1990년대 57%에서 25% 이런 식으로 줄였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부자들이 예로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은 글로벌 시대가 돼가지고 폐쇄된 나라가 아니면 옆 나라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대신 누가 짐을 지느냐? 그거는 어디 밖에 나가지 못할 사람,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익을 보는 중산층이 집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의 예를 들어서 전부 3층을 받는 사람 세금이 평균 20-30%. 우리나라는 전혀 그러니까 뜨거운 물 속에서 우물안 속에서 살고 있다. 거의 아닙니다. 한국 이 모델은 어떤 것이냐? 1960년대, 70년대 제가 KBI에 있었을 때, 연금 복지, 그런 계획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났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생겨나고 국가의료보험이 이제 생겨나고 쭉 그랬는데, 그때도 유럽이 시작할 때가 똑같았어요. 한국의 평균 연령은 60에서였고, 그리고 노동자는 늘어나고 이자율은 높았고, 그래서 그냥 얼마든지 늘리고 재원 고갈의 걱정이 전혀 없었어요. 그거는 그런데 그 순간은 불과 몇 년 사이에 지나가고 나왔어요. 그래서 쭉 여기 이제 제시한 대로 기대 수명이 어떻게 변하고 우리나라 출산율이 어떤가 그런 것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복지재정 체계도 죄송합니다. 이거 3분뿐이 안 남았는데 얘기를 갖다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복지재정 체계도 유럽처럼 그런 오늘날 운명에 처했다. 말을 한번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52국가 아까 유엔께서 이제 얘기하는데 52국가니까 그 정도 수준의 복지를 해야 되지 않겠냐. 실상 그 정도 수준도 이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은 했지만 OECD의 꼴찌국가입니다. 여기 쭉 제시를 했습니다. 퍼캡ita GDP가 유럽은 평균 37,000불이고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22,000불 수준입니다. 그래서 반 수준에 불과하고 특히 유럽의 선진국 국가들은 대개 6만 불 이러니까 거기는 한 3분의 2.5분의 1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똑같은 걸 갖다 누리려고 하는 건 페인을 하지 않으면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기억하는데 이 강남에 그냥 전세내 갖고 들어간 친구가 그냥 로데오에 다니면서 명품 수집하고 다니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다. 나왔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고 3분뿐이 안 남았지만 제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하고 국가하고 복지라는 건 큰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하고 관계, 그거에 대해서 훌륭한 논문이 있어요. 그것이 아이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 아니고 미국 상원, 세네트에 그러니까 조인트 에코노믹 커미티라고 해서 경제 현상을 제일 잘 가꾸냐 조사해주는 그런 리포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나왔는데 의견을 참조해 주시면 이제 알 겁니다. 여기 OECD 23개국 30여 년간의 모든 국가의 통계를 갖다 분석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1960년 평균 27%에서 1996년 48%를 증가했는데 GDP 대비
이 비율이 25%부터 미만인 나라는 그 경제 성장률이 6.6%고 쭉 해서 60% 이상은 6.6%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그러니까 철칙이에요. 아이언러 가지고 절대로 개정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미국에서 그 결론은 뭐냐? 이렇게 그 재정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생활을 해 필요하고 경제 기초를 갖다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런 분야, 뭐 예컨대 뭐 어디 뭐 하여튼 여기 쭉 나와져 있는데 치안이라든지 뭐 법제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건 15% 수준에서 유지했고 나머지는 전부 복제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미국 성장률이 20% 정도 떨어졌고 미국의 GDP가. 그래서 결국은 이것으로는 절대로 복지로는 무엇인지 안 된다. 그래서 복지 부분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린 것 같으면 정부가 증대하면 이렇게 이제 이 체력이 소진하는 거 말고 가장 큰 문제가 이 사회에 그러니까 주도 세력이 달라집니다. 정치가들은 절대로 책임있게 사는 사람들 눈치를 안 봅니다. 그 사람들은 어차피 자기들한테 표를 주고 그래서 징징 물어대는 사람들이 표를 갖다 이제 줄여가지고선 그에 따라 가지고선 주도권 이전이 발전이 돼서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갖다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유평집단 의사는 무시되고 그리고 시끄러운 복지 요구자 이 목소리는 존중되고 이거는 결국은 그러니까 모랄 해저드 문제를 갖다 이제 일으키는 겁니다. 복지 정책의 가장 큰 문제인데 결국은 이 멀쩡하던 사람도 은행에 돈 그냥 잘 갖고 있던 사람도 결국은 은행 돈을 안 갖고 국가에 의존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국가 자체가 이게 퇴락해진다. 기려되게 되겠습니다. 그걸 갖다 얘기를 하고 제가 열심히 쓴 거니까 남은 부분은 좀 일부 없이